사실은 이제 이런 회의에 참석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환자들 보다가 이제 와서 강의 일정을 갖고 강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실 코비드-19의 전반적인 내용이나 백신 뭐 이런 거를 다루면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현재 이제 발생하는 양상 현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 코비드-19이 어떤 식으로 이제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주로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그 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태프가 접촉을 하게 되고 내지는 이제 미처 알지 못했는데 잠복기를 지나서 어떤 그 팀의 경기 연습 일정 중에 확진이 되는 사례가 있거나 이럴 때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케이스는 일단 12만 명을 향해서 가고 있고 거의 이제 사망자는 1,813명이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2.3%의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1.2%로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현재 진단 양성률은 1.4%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소규모의 아웃브레이크 계속 일어나고는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심각한 나라는 인도고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는 굉장히 소규모의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가장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이스라엘이 한 40% 정도 백신을 이제 적어도 한 번 정도 맞은 그런 인구수 대비 40%를 넘어가는 시점과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한 30% 넘어가는 시점에서 두 나라가 전체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조금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약간 더뎌지고 있어서 아직은 이제 그 대부분이 않지만 열심히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6기거든요. 그래서 한 190만 명 정도 접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직 멀었고 이 대규모의 아웃브레이크 조정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은 이거 따로따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란색 선인데요. 한 2월 초쯤에 그 인구 전체의 백신 접종률이 한 30%, 40%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신규 발생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영국도 그 전부터 줄어들기는 했지만 백신 접종이 이제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다시 피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나라가 백신 접종률과 동일하게 이렇게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독일은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프랑스는 백신 접종률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서 아직은 신규 확진자 발생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는 코비드-19 환자를 보면서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진행하는 디지즈 코스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서바이버랑 이제 넌 서바이버를 양쪽으로 비교한 건데 정확하게 정말 저희 그 병원에서는 중증 환자를 주로 전담해서 보고 있고 다른 기관 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산수 요구도가 이제 막 증가하면서 안 좋아지는 분들이 이제 되게 오는 시점이 일주일째 되면서 넘어가는 한 7일에서 10일 사이에 옵니다. 이때 주로 급성 호흡부전이 막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와서 그 고유랑 산소호흡기 같은 거를 달고 조금 지켜보다 보면은 대부분 회복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위중 코스로 진행하는 환자들 보면은 데크모라는 시기가 굉장히 한 4일 정도 후면에 ALDS가 오면서 진행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역시 나빠지는 환자들, 그러니까 넌서바이버에서도 아주 전형적으로 10일째 세피스가 나타나고 12일째에 급성호흡부전 증후군이 나타나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래서 처음에는 바이러스 뉴모니아로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왔다가 점차적으로 다발성 감기부전이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세균성 폐렴이 오게 되면서 환원하는 이런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비드-19의 그런 페이탈리티 레이트나 아니면은 그 모탈리티에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입니다. 환자가 기저질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폐질환이나 흰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성별보다는 주로 연령과 관련해서 50대 이전, 그러니까 55세 이전에는 사망률이 없다고
굉장히 낮은 그런 사망률을 보이다가 70대가 되면은 5.8%, 80대 이상에서는 거의 14% 정도가 사망을 합니다. 제가 보는 케이스 중에 85세 이상에서는 서바이버가 거의 없었을 정도고요. 이미 폐렴으로 진행해서 산소 요구도가 막 올라가는 상황으로 오게 되면은 거의 50% 정도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성 질환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언제 노출되고 나서 언제부터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증상은 언제부터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조직화한 케이스인데요. 오늘 접촉을 해서 이제 확진자랑 오늘 만약에 호텔 스태프이 양성이 나와서 오늘 팀 내 선수와 접촉을 했다. 그러면 그날 스크리닝한 검사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PCR이 바로 양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리플리케이션해서 바이러스 로드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기 한 이틀 전부터 바이러스 피크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상 발생하고 나서 5일까지 가장 많은 바이러스 로드를 가지고 있고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전파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 이틀부터, 그리고 증상 나타나고 나서 한 5일까지는 굉장히 경증인 환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각하고 내가 혹시 코로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이미 많은 접촉을 이루고 대부분 전파를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이심토마틱 트랜스미션이라서 무증상 전파자들이 있고 유증상 전파자들이 있고, 또 이런 바이러스 로드가 굉장히 높고 밀집되고 그런 밀폐된 환경에서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슈퍼스프리더라고 해서 그런 슈퍼전파자들이 일으키는 그런 대규모의 유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은 사실은 이 리포트는 저희 방역 백신을 바꿨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소견이었는데요. 2020년 이제 2월 10일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모를 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는 걸 잘 모를 때 이런 류의 이제 리포트들이 중국과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보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주 초기에 바이러스 로드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나서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만약에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을 빨리 캐치해서 그 사람을 빨리 격리시키면 그것이 방역 대책의 주요한 그런 스트림이 될 텐데, 이렇게 증상이 없고 굉장히 경증일 때 전파를 막 하기 시작하거나 무증상이어도 전파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이 사람들을 그냥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빨리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서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 것이 중요한 방역 대책을 만드는 그런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접촉이 일어나서 이제 바이러스 전파가 확 증가하고 이것이 한 10일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PCR 검사로는 양성이 나오는데 그럼 이 바이러스가 한 17일까지는 계속해서 PCR은 양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격리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PCR 양성해서 그게 음전이 될 때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혈처럼 바이러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온전한 그런 감염력을 가진 그런 바이러스 비리온 티크인 경우는 이제 한 9일 정도면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상 발생일로부터 10일 지나면서 격리를 해제시키기 시작한 거고요. 네, 이런 이제 단점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에 이렇게 노출되고 나서 바이러스 배출이 전혀 없는 한 이틀 정도의 기간이 있고 3일째부터 슬금슬금 바이러스 로드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전파를 막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증상이 시작이 되고 본인의 증상을 자각을 해서 내가 코로나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검사를 받고 나면은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전파되는 기간은 다 이미 커뮤니티에서 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한 하루 정도 격리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서 실제로 이제 격리 조치가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적으로 격리 조치가 일어나는 게 증상 발생일로부터 4일 정도 지나면 격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격리 조치가 의미 있는 기간이 한 하루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하고 혈처럼 바이러스가 그 이후에는 없다라고 해서 각 나라별로 프랑스에서는 확진자 격리 기간 처음 14일로 했다가 7일로 단축시키고 또 다른 우리나라도 14일에서 10일로 단축시키고 심지어 처음에는 검사 운전될 때까지 계속해서 환자를 격리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이 없는 사람,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단계에서
똑같이 접촉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세컨 어택 레이트고 실제로 이 환자에게 노출된 모든 사람들이 부모로 있고 그 안에 확진된 사람이 분자로 있는 그런 이제 세컨 어택 레이트인데 무증상 기간 동안에는 세컨 어택 레이트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바이러스 로드는 높아지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 전파 자체는 무증상보다는 조금 더 이쪽 빨간산 쪽으로 움직여 있지만 유증상자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세컨 어택 레이트가 0.03, 0.09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확실히 이쪽으로 그 세컨 어택 레이트가 더 증가하는 0.13 정도의 에버리지를 보이면서 증상이 있고 바이러스가 높은 기간 동안에 실제 바이러스 전파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가 이제 꽤 많았는데요. 뭐 감옥에서도 그리고 요양원에서도 그 스포팅 베뉴는 짐 같은 곳에서도 많이 일어났었고 크루즈십, 또 커뮤니티 이벤트, 광복절 집회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릴리저스 게더링, 그리고 헬스케어 퍼실리티 이런 데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런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 자체가 전체 트랜스미션 이벤트의 20% 정도의 책임이다.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분율로 관여한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스쿨이나 에듀케이션 인스티튜션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치해본 결과 그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의를 하고 또 매스 게더링 이벤트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 자체는 별로 보고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미션 루트가 비말 전파냐 공기 전파냐 굉장히 아직도 컨센서스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조금씩 비말에서 공기 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들이 쌓이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실제로 이제 많은 이렇게 기침을 한번 하면 에어로졸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형성돼서 이것이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는 게 공기 전파죠. 그리고 큰 비말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파는 대개는 가까이 있는 2피트나 3피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전파를 일으키는 것이 이제 드래플렛 컨테이닝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 이 사스코비-19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드래플렛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는 마치 에어본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포마이트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컨택에 의해서 이렇게 손 만지고 얼굴이나 코에서 점막으로 바로 침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어떤 게 메인일 것이냐? 최근에 NEJM에서 이제 사이언티픽 리즌이 10가지로 에어본이 좀 더 도미넌트하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했는데요. 이런 그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운 곳에서만 전파 가능한 그런 이벤트로 그런 드롭플릿 트랜스미션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슈퍼 스프레딩 이벤트들이 있었다. 그리고 롱레인지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은 전혀 접근한 적도 없고 접촉한 적도 없는 여기서 저기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접촉자 사이에 그러니까 접촉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고 또 에이심토마틱이나 프리심토마틱 트랜스미션 한다는 것도 이런 이제 에어본이 조금 더 의심이 되는 거고 또 트랜스미션 하는 것이 인도어가 아웃도어보다 훨씬 더 많았고 또 노소코미알 인펙션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도 다 그 에어본 트랜스미션을 지지하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포트가 조금 흥미롭기는 한데 어떤 확진자가 방에 머물러 있다가 그 환자가 없어졌는데도 3시간 후에 에어 샘플링을 해봤더니 거기에 바이어블한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더라. 이런 에어 샘플링을 통한 이런 그 실험식적인 증명도 에어본 트랜스미션을 일부에서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에어 필터, 절대로 이제 드래플렛이 닿을 수 없는 에어 필터나 어떤 그 공기 보관 같은 곳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그 드래플렛 트랜스미션이나 에어본 트랜스미션을 이렇게 정확히 반박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별로 없었고 이런 이제 드문드문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들을 분석했을 때는 에어본 트랜스미션을 조금 더 도미넌트한 루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가설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최근에는 조금씩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어 컨디셔너 같은 것들이 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에어
컨디셔너에 의해서 이렇게 그 콜드 플로우와 핫 플로우가 있으면 이쪽에 인펙티드 퍼슨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감염되는지에 대해서 이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테이블 밑에서 다시 올라가는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이 사람도 같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증명을 한 거고요. 요거는 드래플렛에 대해서 조금 더 눈으로 보기 그래서 실제로 환자가 그 확진자가 그 기침을 하거나 스니징 같은 걸 했을 때는 26피트까지도 에어로졸이 전파가 되고 이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멋진 3D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돼서 어쩔 수 없고 예, 환자 그래서 이 확진자 그리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마스크를 썼을 때는 분사되는 방향이 위아래로 퍼지면서 이게 이렇게 멀리까지 전파가 되지 않고 2피트나 3피트 안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증명을 한 그런 사례, 뉴욕타임즈의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쿨 리오프닝에 관련돼서 나왔던 기사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밀폐된 실내에서 회의를 하거나 팀 내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인펙션 된 그런 사람, 확진자가 이렇게 바이러스 로드를 이렇게 풀어내면은 어떤 일정한 기류의 이렇게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쪽에 문을 열어놓을 경우에는 이 플로우가 사실은 이제 터뷸런스를 만들면서 여러 곳으로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바이러스 공기 중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농도 자체는 떨어뜨리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쪽으로 한 웨이브가 이게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확산되거나 막 공기가 섞이게끔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감염될 찬스가 있어서 일정한 그런 원웨이 플로우를 만들어줘서 라미나 플로우처럼 만들어줘서 이 바이러스가 뭐 에어 클리너나 이렇게 원웨이의 그 뭐 어떤 그 컨디셔너나 아니면 그런 이제 환풍기, 벤틸레이터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 흐름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이런 밀폐된 공간, 실내 공간에 있을 때는 감염 확률을 조금 낮출 수가 있다. 그리고 실내에 있을 때는 문을 열어서 이렇게 바이러스 농도를 윈도우 오픈 상태에서는 이전 바이러스 농도보다 훨씬 더 감소되어 있고 팬이랑 그 에어 클리너를 같이 설치를 해서 플로우를 일정하게 유지해 줬을 때는 이쪽 팬으로 이렇게 에어가 들어오고 여기 클리너로 정화가 돼서 필터링해서 나가는 그런 류의 이렇게 한 원웨이로 플로우가 터뷸런스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면은 조금 더 감염될 확률을 낮출 수 있겠다. 이렇게 가설을 제시를 하고 모델링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 에어플레인 많이 타는데 그 비행기 탈 때는 그럼 어떨까? 비행기는 모든 비행기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그 헤드 오버헤드 쪽에서 에어 인렛이 있어서 그쪽에서 기류가 나오고 발 아래쪽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흡수돼서 나가게끔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에어 트래블을 할 때는 직접적인 접촉이나 직접적인 비말에 대한 보호와 차단만 잘 하면 플로우에 의해서 다른 환경보다는 이 에어 체인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아웃브레이크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 이제 그러면 어떤 표면을 만지거나 그랬을 때 그 표면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남아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과 2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플라스틱이나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한번 만지고 그거를 소독하지 않았을 때는 3일 정도까지는 바이러스가 계속 감지가 된다. 거기서. 근데 구리라든지 카보드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정도 후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린넨 같은 경우에는 7일 후에도 확인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그 확진자가 있었던 그런 방에 침구류 같은 것을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먼트 어떤 거 필요할까?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핸드 하이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페이스 쉴드나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헬스케어 워커들 말고 그냥 에어 트래블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굉장히 유행이 많은 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섞이기 때문에 공항이나 이제 에어플레인, 어떤 뭐
이런 데서는 다이렉트 이노큘레이션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는 것과 핸드 하이진을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쉴드를 하고 실제로 공항을 이제 이동을 한 걸로 보이고, 마스크는 뭐 N95 마스크나 뭐 KF94 꼭 써야 되나요? 사실은 서지컬 마스크 써도 사실은 이 비료온들이 임팩티브 비료온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더 작고 필터링이 잘 되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이상 서지컬 마스크 사용해도 되는데,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10시간 이상 이렇게 이동을 할 경우에는 KF94나 N95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포츠와 관련해서 코비드-19 주의사항은 자기 기구 가져가고 선수들이나 이런 스태프들이 서로 기구를 돌려 쓰거나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 그리고 최소한 자기의 암내 투암 랭스 정도는 떨어져서 플레이를 하고, 마스크 항상 써야 하고, 핸드 하이진 비포 애프터로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이제 손잡이라든지 이런 하이터치 에어리어, 마우스, 컴퓨터 이런 책상의 모서리 같은 부분들, 그렇게 하이터치 에어리어를 우선적으로 소독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팀 내에서, 호텔 내에서, 내지는 경기장 내에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노출 기간과 범위, 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 사람이 바이러스 로드가 얼마나 많을 때 실제로 노출이 되었는지, 노출된 장소가 인도어였는지 아웃도어였는지, 노출 형태가 어땠는지, 노출된 규모는 2사람 이상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슈퍼 스프리딩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구가 되고요. 노출자 특성, 이 사람의 감염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인지, 그 정도의 어떤 인지도나 감수성이 있는 사람인지 중요하고,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가끔씩 확진자가 오고 그것에 대한 인베스티게이션 할 때가 있는데, 소아재활 병동에서 얼마 전에 이제 직접 장애를 가진 환자가 납병동에 한 8시간 정도를 계속 머물렀다가 갔던 사례가 있어서, 그 환자를 이제 조치할 때는 그 환자와 그리고 심혈관 교영실에서 신청하고 나왔던 환자가 양성인의 사례가 있어서 두 개를 이제 서로 방역 조치를 다르게 했는데, 소아재활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마스크를 계속 만지고 내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지고 다니고, 그리고 신체 접촉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엄격한 기준을 고려해서 언어치료나 예술치료 아주 작은 방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하거나 신체 접촉이 굉장히 많았던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자가격리를 미접촉 투자로 분리해서 자가격리를 시켰고, 승부자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진 공간에서 원래 예술이 테크닉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덜 엄격하게, 그리고 환자 직원들은 다 이미 파이저 접종을 맡았고 그래서 조금 더 낮게 능동감시 사이트 이런 식으로 접촉자 범위를 구성을 했던 예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고 그 지침을 따라서 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하고, 나중 책임 소재도 사실 거기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조기에 인지하고 발생 양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그 안에서 누구누구를 컨택했는지는 본인의 진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가장 많이 떠올리고 그거를 가능하면은 구두로 처음에 빠르게 들어서 접촉자들을 줄이고, 그리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기억나는 대로 적어서 달라고 해서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을 시키는 방법을 저희는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들 우왕좌왕하고 모여들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책임자에게 뭘 물어보려고 자꾸 그 방에 가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한창풍 때는 이제 상황 파악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이동 제한을 하셔야 된다. 전파 가능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발생하고 9일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접촉자는 이제 비말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15분 이상 머문 사람,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을 많이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만약에 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2명 이상이 만약에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2사람을 한 방에 격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일 집단이 아니고 이 사람이 딱 다른 경로로 감염이 되었을 거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1일 일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진단 방법인데 지금 딱 관련이 있지는 않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먼저 진단 당시에 무증상 있는 사람하고 진단 당시에 증상 있는 사람하고 나중에 중증도가 참 차이가 나나요? 중증도는 사실은 이제 그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나 빠르게 산소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중증도 차이가 나고요. 무증상자와 유증상자가 중증도 차이가 나는 거는 아직 없고. 그럼 진단 당시 무증상자라도 언제든지
중증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네, 언제 노출되고 언제 진단이 됐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중증으로 발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확진자를 접촉을 했을 때 이제 접촉할 첫날은 뭐 PCR 해봤자 음성으로 나올 거고요. 그 언제 하면은 제일 그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네, 대개는 이제 증상 접촉을 하고 나서 3일 후부터 PCR 양성이 되기는 하는데요.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검사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되게 노출 후 5.7일째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5일째가 사실은 검사하면은 제일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는 이제 노출당한 밀접 접촉자거나 아니면 고위험으로 접촉을 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5일 후에 PCR 검사를 대개는 시행을 합니다. 5일 후에? 네.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음성이 나왔으면 며칠 이후에 나온 음성이면은 이 사람은 감염이 안 됐구나라고 판단해요.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하면 14일째 음성이 나오면 그 사람은 이제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다 지나간 상황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 발병하지 않았다라고.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5일을 두는 거고요. 그때 접촉의 강도라든지 노출된 상황, 얼마나 그 접촉, 그러니까 그 노출되었던 노출을 시킨 사람이 어느 정도 기간에 있었던 사람인 건지를 판단을 해서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준 사람의 검사를 몇 번 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이죠. 네. 인도에서 하루에 30만 명씩 나오면 네. 그 안에서 변이가 더 많이 일어날 찬스가 더 많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아가면서 어느 정도 진화의 단계라고 할 정도로 바이러스는 일정한 변이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규모의 인류 유행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거쳐서 변이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바뀐 그런 베리언트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인도가 이제 세계 변이 공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소규모의 유행이 있었던 나라에서도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베리언트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꼭 그렇다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지금 인도를 입국 금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바이러스를 나라별로 차별하는 것은 사실은 이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초기에 중국에 대해서도 입국자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반대했던 사람이라서 저희가 그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한 나라, 한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정책을 펴서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기로 대항을 해야 하는 거고 특정 국가를 차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중국의 여자 축구 예선에 펠로우를 보냈었는데 일주일간 집단으로 격리하라고 해서 파주에서 격리하고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일주일 더 자가격리하고 오라고 해서 아직 출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펠로우가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이렇게 2주간 꼭 필요한 건지. 이게 확진자의 바이러스를 이제 퍼뜨리는 시기는 저희가 한 10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잠복기, 그러니까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자체는 처음부터 14일이었고 그거보다 훨씬 더 후에 발병했던 사례도 있어서 그 14일을 줄이고는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신하는 국가들, 백신을 이미 2차를 다 맞은 사람인데 그 똑같은 14일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조금 다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전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 이제 올림픽도 7월달에 있고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 국가대표팀 경기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시즌을 치르는 도중에 선수들이 소집이 돼서 대회를 출전을 합니다. 일본을 가는 경우에서도 저희가 월요일날 출국인데 전날까지 경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갔단 말이죠. 나중에 와서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조금 타이터가 높은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림픽을 가신다 할 때 선수들의 사회 활동을 언제까지 아이솔레이션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검사를 이제 올림픽 가기 전에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월요일 출국인데 금요일 날 보통 대부분 검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지금 벗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검사하는 시점에 이 사람이 그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바이러스 검출될 가능성이 그렇죠.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출입국에 대한 것은 그 나라의 이제 방역 출입국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몇 시간 이내에 검사를 필요로 한다든지 요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71시간 내에 검사를 하고 조금 더 안전을 기하자면은 거기 도착해서 3일 후에 한 번 더 검사하면 조금 더 안전하기는 하는데 비용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검사하기 위해서 그 환자의 경비 그런 뭐 연습 시간 같은 거를 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정하는 게. 각 나라별로 이제 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그 검사 스케줄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가장 적기에 검사할 건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입국하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런 바이러스 전파 시기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적의 그런 상황을 찾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얘기로 봐서는 진짜 안전하게 가려면 올림픽 일주일 전에 음성으로 확인된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서 사회 활동을 못하게 한 다음에 출발 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다 음성이고 확인한 다음에 일본으로 가야 이게 제일 안전한 방식이겠죠. 일상적인 것은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는 이제 5일 전에는 사회활동 못하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5일.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이 터져버리면 저희가 숙소에서 호텔 한 층에서 다 같이 코칭 스태프이 또 지원팀에서 40~50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 밀접 접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3일 전에 검사한 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3~4일 있다가 안 나온다는 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난처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얘기고 경기 자체가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네, 강민희 교수님 명강의 감사합니다. 박수로 시간 감소 다음 강의 바로 이어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강준 위원님께서 그 팬데믹 시기에 축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혹시 필요하시면 5분간 휴식을 했다가 하실까요? 바로 진행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화사하시는 그때 밀접 접촉자가 저희가 이제 밀접 접촉한 사람이 접촉